네, 23쪽에 이제 의사 표시인데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률 행위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의사 표시예요. 이제 표에 보면 비정상적 의사 표시라고 해서 나오죠. 비정상적 의사 표시. 그럼 정상적인 의사 표시는 뭐 수험상 볼 이유가 없죠. 정상적으로 작동이 될 테니까. 그러니까 법에서 이제 문제되는 건 대체로 이제 비정상적인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의사와 표시가 일치가 돼야 되는데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의사 형성에 하자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세 가지인데 그게 이제 비진의 표시, 진이 아닌 표시. 두 번째가 통정 허위 표시.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착오. 그리고 하자 있는 의사 표시는 사기, 강박에 의한, 협박에 의한 의사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일단 요 사기나 협박,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는 거예요, 불일치하는 거예요? 일치하는 거예요? 불일치하면 여기 같이 들어갈 텐데 사기, 강박은 의사와 표시는 일치하지만 의사 형성에 하자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기를 당해서 집을 팝니다. 그럼 사기당해서 집을 판다면 집을 판다는 의사가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의사와 표시는 일치가 되는데 그 집을 팔겠다는 의사 결정 과정이 잘못되어 있다는 게 바로 사기 강박이야. 그러니까 조문으로 보면 107조부터 110조예요. 107, 108, 109, 110. 가끔 이제 처음 공부하시면 제가 이렇게 조문 적어드리면 조문도 외워야 되냐는 질문 가끔 하시는데 조문은 외울 필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나중에 참고 조문으로 적어드린 거지.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제 107조의 경우 이렇게 안 나와요. 그냥 비진의 표시의 경우 이렇게 나오지. 그런데 요것들을 이제 차례대로 오늘 공부할 텐데 얘네들의 공통점이 가장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얘네들은 전부 다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조문을 한번 볼게요. 23쪽에 107조 1항이 있죠. 107조 1항.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니까 비진의 표시는 원칙이 유효라는 거예요? 무효라는 거예요? 원칙이. 효력이 있다는 거니까 원칙은 유효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단서 조항을 보세요.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가 아님을 알았거나 또는 이를 알 수 있었을 때는 무효로 한다. 원칙은 유효인데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로 한다고 되어 있고요. 2항에 보시면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제3자가 보호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보호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07조부터 110조까지 다 똑같이 나와 있어요. 선의 3자는 보호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이제 조문 읽을 때 조문에 지금 107조를 봤는데 107조 동그라미 1, 동그라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문 읽을 때는 요 동그라미는 항이라고 읽는 거예요. 항. 1항, 2항 이렇게 읽고요. 근데 뒤에 가면 이제 동그라미 1이 아니라 1점, 2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항이 아니라 호라고 읽어요. 1호, 2호 이렇게 읽어요. 물론 시험에는 안 나와요. 시험에 안 나오는데 우리 법 공부하니까 조문 읽을 때는 읽을 줄 알아야 되니까 항, 호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비진의 표시는 뭐냐면 진이가 아닌 표시를 했다.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자, 이 갑은 회사 다니는 사람인데 회사를 그만둘 마음, 사직의 의사는 없어요. 사직의 의사는 없는데 사장님한테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왜 사직서를 냈냐면 회사를 그만두려는 게 아니라 자기 신임도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내가 사직서 내면 우리 사장님이 나는 필요한 사람이니까 꼭 잡으면서 월급 올려줄게 이럴 거라고 예상하고 사직서를 낸 거예요. 근데 예상과는 달리 사장님이 매우 흡족해 하시면서 바로 그냥 수리를 해준 거예요. 예. 자, 그러면 갑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요? 불일치해요? 불일치해요. 그렇죠? 얘는 실제로 그만둘 마음이 아닌데 그만두겠다고 표시했다는 거죠. 그러면 의사와 다른 표시를 하면 이 표시와 이 수리 행위는 원칙은 무효라는 거예요? 유효하다는 거예요? 원칙은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무효가 된다고 되냐면 요 사장님이 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그러니까 얘가 실제로 그만둘 생각이 아닌데 얘가 또 머리 쓰네 이렇게 뻔히 알면서도 사직서를 수리했다든지 또는 알 수 있었는데도 수리했다면 그때는 뭐가 된다고요?
무효가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 무효가 돼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무효가 된다. 자, 여기서 이제 용어가 나오는데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라는 말이 알 수 있었을 경우 또는 알 수 있는 경우 같은 말이에요.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그러니까 이런 용어가 우리 민법에서는 몇 번 등장이 돼요. 그러면 이건 어떤 의미냐면 알았다라는 것은 악이죠. 같은 말로 하면 악이. 그럼 알 수 있었다라는 것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 수 있었다는 건 알았다는 걸까요, 몰랐다는 걸까요? 나 알 수 있었는데 안 거예요, 모른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알 수 있었다는 건 몰랐는데 왜 몰랐느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다는 거예요. 그럼 알 수 있었다는 건 몰랐지만 뭐가 있다는 거냐면 과실이 있다는 거예요. 악이거나 설령 몰랐어도 부주의했다. 과실이 있다면 그건 뭐가 된다고요?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 수 있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과실로 알지 못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건 법이 아니라 국어 공부하는 거예요. 알 수 있었다는 건 몰랐어요. 몰랐지만 부주의했다. 그러면 유효가 되려면 선이기만 하면 선이 몰랐다라고 하면 무조건 유효해요. 과실도 없어야 돼요. 만약에 과실이 있으면 뭐가 돼요? 무효가 되는 거니까 유효가 되려면 선의뿐 아니라 뭐까지? 무과실까지. 그럼 선의 또는 무과실이에요? 선의 그리고 무과실이에요. 그리고 선의이면서 과실도 없으면 그때는 뭐가 되냐면 유효가 된다라는 거죠. 이 용어가 좀 헷갈리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한 장 넘겨 보시면 요건이 나와요. 요건. 자, 요건 동그라미 1번 보면 첫 번째 의사 표시가 있어야 한다.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해야 한다. 세 번째 표의자가 불일치를 모르고 해요. 알면서도 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비진의 표시로서 유효가 돼요. 그래서 효과 보면 원칙 유효 그대로 효과가 발생하고 2번에 예외 무효죠.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 그 비진의 표시는 무효로 한다. 언제 무효가 돼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리고 알 수 있었을 때에다가 하나 써두세요.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줄 거두시고 동그라미 2번에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줄 거두시고 뭐라고 적어두시면 되냐면 과실로 알지 못한 거예요.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그러니까 몰랐어도 선이라더라도 과실이 있으면 그게 바로 알 수 있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라고 하나 적어두시고 그러니까 이 갑이라는 사람이 사립대학교 조교수였어요. 사립대학교 조교수. 사립대학 조교수였는데 이 학교에서 학생들이 맨날 데모해요. 갑 교수 물러나라고. 그러니까 이 갑 교수가 실제로는 그만둘 의사가 없었어요. 그런데 학교 법인 측에 사직서를 냅니다. 얘는 왜 냈냐면 그냥 사건 무마용으로. 학교에 사직서를 내면 학교 법인에서 이 갑 교수 왜 그래? 좀 지나면 애들 조용해져. 그냥 자중하고 있어. 이럴 줄 알고 냈는데 학교에서 자네 뜻을 소중히 여긴다고 하면서 수리해버린 거예요. 유효해요? 무효해요? 유효해요. 원칙 유효. 근데 만약에 학교 법인이 갑의 진이 아님을 그만둘 마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설령 몰랐어도 알 수 있었다면 그때는 뭐가 된다고요? 무효가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좀 헷갈리는 용어가 나올 거예요. 진의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비진의에서 말하는 진이란 무엇이냐? 그 23쪽에요. 23쪽에 맨 밑에 보세요. 23쪽에 맨 밑에. 좀 중요한 내용이에요. 뭐라고 되냐면 23쪽 맨 밑에 비진의 표시에서 마지막에 비진의 표시에서 진이란 진의의 개념입니다. 진심으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진심으로 마음속에서 원하는 사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생각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진이라는 개념은 원하느냐 바라느냐의 개념이 아니고요. 그 특정의 의사표시를 할 생각이 있었다면 그건 바로 뭐라고요? 진의에 해당된다. 느낌이 확 와요? 당연히 안 오죠. 그렇죠? 쉬운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강박을 당해서 협박을 당해서 재산을 증여했다. 그럼
무서워서 재산을 증여한 거죠. 그러면 이 증여는 진위일까요? 비진일까요? 협박으로 증여를 하면. 그건 진이라는 거예요. 물론 주고 싶진 않았겠죠. 주고 싶진 않았지만 준다는 생각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비진이가 아니라 진이에요. 그러니까 진이란 바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특정의 의사표시를 할 생각이 있었다면 그건 바로 진이라는 거죠. 설명했더니 더 어려워. 예. 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취미생활이 아파트 모으는 게 취미생활인데 현재 5개 모았어요. 예를 들어서 5개 모았어요. 취미생활이니까 앞으로 더 모을 생각이에요. 근데 어느 날 국가가 뭐라고 하냐면 너 이렇게 주택 막 사대고 이러면 너 세금 엄청 터트린다. 조세폭탄 터트린대요. 저는 정말 아파트 팔기 싫어요. 더 사고 싶은데 요놈의 세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파트 4개를 팔았어요. 파는 매매 계약을 했다. 매매 계약은 진일까요? 비진일까요? 당연히 진이에요. 원하느냐가 진이가 아니라 그걸 할 생각이 있었다면 그건 바로 진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같은 취지의 판례로 진정으로 바라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진일까요? 비진일까요? 진이에요. 진이. 어떤 사람이 회사에서 못된 짓 하다 걸렸어요. 감사실에서 불러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야, 너 그만둘래? 잘릴래? 라고 물어봐요. 그나마 예정을 생각해서 선택권을 준 거예요. 제가 여기서 내가 스스로 그만둘게라고 하면 퇴직금 다 보전해 준대요. 근데 제가 나 그만 안 둘 거야 이래서 버티다가 감사실에서 본격 조사 들어가서 비위 사실이 적발되면 퇴직금은커녕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저는 절대 그만두고 싶진 않은데 어쩔 수 없이 그만두는 게 최선이다라고 생각하고 사직서를 냈어요. 진이에요, 비진이에요? 당연히 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하느냐 하고 싶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하겠다는 의사가 있느냐를 보겠다는 거죠. 무슨 의미인지 구별되시죠? 예. 구별돼도 나중 되면 또 헷갈리는 게 진위 개념이에요. 받으시고. 그러면 이제 하나만 좀 사례 정리를 좀 하면 자, 이런 경우를 한번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비진이 표시를 했다. 예를 들어 증여의 의사가 없는데 증여의 표시를 해서 부동산을 넘겨주었다. 그러니까 실제로 줄 의사가 아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사례 문제로 나왔어요. 비진이로 을에게 이전 등기했다면 원칙은 소유자가 갑일까요? 을일까요? 우리 이제 조문 봤잖아요. 원칙이 뭐라고 돼 있어요? 원칙이. 비진이 표시는 원칙이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 그러면 원칙은 유효예요. 원칙은 유효니까 누가 소유자가 되는 거냐면 을이 소유자가 돼요. 근데 예외적으로 단서조항에서 을이 갑의 진위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뭐가 돼요? 무효가 돼요. 그러면 누가 소유자라는 거예요? 갑이죠. 이 등기가 무효가 되니까 소유권은 여전히 갑에게 있는 거예요. 갑이 소유자다. 그러면 언제 무효가 되냐면 을이 갑의 진위 아님을 알았거나 또는 과실이 있다. 알 수 있었으면 무효가 되죠. 그러면 을이 소유자가 되려면 선의뿐만 아니라 뭐도 갖추라고요? 선의 그리고 무과실이다. 그러면 이 을이 소유자가 돼요. 그러면 선의 무과실인지 악의 과실인지는 누가 입증을 해야 될까요? 유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선의 무과실을 입증할까요? 무효 주장자가 악의 과실을 입증해야 돼요. 당연히 무효 주장자가. 왜냐하면 원칙이 뭐니까? 원칙이 유효니까 원칙을 주장하는 사람은 입증할 필요 없어요. 예외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죠. 그러니까 당사자 간의 문제는 간단해요. 조문에 따라 그냥 바로 적용만 하면 되고. 자, 여기서 이제 을이 병한테 팝니다. 그럼 당사자가 아니라 누가 나왔냐면 이제 제3자가 나왔어요. 제3자. 자, 그러면 이 제3자 병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느냐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에 속하는 거예요. 어려운 부분에 속하는데 개념 파악하시라고 미리 설명을 드리는데 만약에 을이라는 사람이 선의 무과실이었답니다. 을이 선의 무과실이다. 그럼 병은 권리를 취득할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예요. 자, 1번 병은 취득할 수 없다. 2번 병은 선의일 때는 취득한다. 3번 병은 선악을 불문하고 취득한다. 병은 선악을 불문하고 취득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이 제3자가 을한테 샀는데 만약에 을이 선의무과실이었다면 누가 소유자예요? 갑이 소유자예요? 을이 소유자예요? 을이. 그럼 얘는 무권리자에게 산 겁니까? 권리자에게 산 겁니까? 권리자에게. 그럼 권리자에게 샀다면 뒤는 물어볼 필요 없어요. 무조건 취득합니다. 권리자에게 산 거니까. 이해되셨어요? 근데 반대로 을이 악의 또는 과실이었대요. 자, 그럼 병은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느냐? 자, 1번 취득할 수 없다. 2번 선일 때 취득한다. 3번 선악 불문 취득한다. 병은 선일 때 권리를 취득합니다. 왜 선일 때 권리를 취득할까요? 좀 머네요. 이것 때문에.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한다는 107조 2항의 규정 때문이에요. 자,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이 병이 을이 악의 과실이면 권리자에게 산 거예요? 무권리자에게 산 거예요? 무권리자에게 산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을 무권리자로부터 이전받았다면 권리를 취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칙은 당연히 없죠. 옛날 로마법 격언상 무권리자로부터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라는 격언이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아, 지가 권리가 없는데 얘한테 권리를 어떻게 주겠어요? 그러니까 원칙은 무권리자에게 사면 권리를 취득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등기를 믿고 사면 보호를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이게 무효등기잖아요. 근데 그걸 믿고 사면 보호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등기에 공신력이라는 건 인정되지 않아요. 그럼 얘가 보호를 받는 이유는 뭐 때문에 보호받는 거예요? 바로 107조 2항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요 네 가지의 공통점은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다라고 했죠. 만약에 저런 규정이 없으면 얘는 보호돼야 안 돼요. 보호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럼 결론을 내리면 자, 권리자에게 부동산을 샀어요. 동산 아니에요. 부동산. 권리자로부터 부동산을 샀다면 이 사람은 무조건 취득해요. 권리자에게 샀으니까. 근데 무권리자에게 부동산을 샀다면 원칙은 권리를 취득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언제 취득한다고요? 법률 규정이 있을 때. 제3자를 보호하겠다는 규정이 있을 때요. 자, 이런 거 한번 볼까요? 나중에 또 볼 거예요. 이 그림은 갑이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을이 갑의 부동산이 탐나요. 그래서 등기 서류를 위조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합니다. 자, 그러면 위조 서류에 의한 등기는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무효예요. 실체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면 등기부를 봤더니 갑에서 을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 있어요. 근데 등기부에 뭐 무효라고 찍혀 있는 건 아니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마치 누가 소유자인 것처럼 보여. 을이. 그래서 아, 을이 소유자인가 봐라고 생각하고 병이 그걸 모르고 이전을 받아 선의로 등기했다. 자,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취득할 수 없어요. 무효 등기 믿어봐야 보호되지 않아요. 등기의 공신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얘랑 같은 건데 이것도 얘가 악의 과실이면 무효잖아요. 근데 이때는 병이 왜 보호된다고요? 이제 정답이 나올 때도 됐는데 그렇죠. 이것 때문이에요. 법률의 규정. 제3자를 보호한다는 규정 때문에 보호받는 거지 무효 등기를 믿었다고 보호를 해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몇 개 안 돼요. 제3자를 보호한다는 규정은 비통착사 4가지가 나와요. 비통착사 4가지랑 나중에 계약법에 가면 해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법에서 너는 선일 때 보호해 줄게 라고 규정해 둔 게 없다면 무권리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드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세부적인 내용들을 어떤 경우에 보호하느냐 이거 암기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여기서는 원리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 기초 강의에서는 원리. 권리자에게 사면 무조건 취득. 무권리자에게 사면 권리를 취득할 수 없어요. 근데 뭐가 있으면? 법률 규정. 법에서 너 보호해 줄게 라는 규정을 두면 그때 보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거는 뭐 우리 시험에도 나왔던 똑같은 사례인데 요걸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미리 본 건 우리가 공부를 나갈 때 똑같은 거예요. 무권리자에게 부동산을 샀다. 원래는 취득할 수 없는데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으면 취득하게 된다. 그 내용이 이제 사례에서 나와 있는 거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8조입니다. 통정 호의 표시. 108조 1항.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란다.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고요. 2항에 보면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역시 어떤 규정이 있어요?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어요. 자, 그럼 요건을 보시면 1번 의사표시가 있을 것, 2번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3번 표의자가 불일치를 알고 할 것. 자, 여기까지는 뭐랑 똑같아요? 비진의 표시랑 똑같아요. 그럼 통정허위 표시는 추가되는 요건이 하나가 더 들어가요. 4번에 보면 상대방과 통정, 짜고 해야 합니다. 짜고 할 것. 그럼 비진의 표시는 짜고 한 거예요? 혼자 한 거예요? 혼자 한 거예요. 혼자 했는데 통정허위 표시는 상대방과 통정, 짜고 한 것을 통정허위 표시라고 부르고요. 통정허위 표시의 전형적인 문제는 이런 거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부동산을 하나 소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A가 갑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갑의 채권자 1억 원을 빌려주었다. 근데 갑은 건물도 있는데 A한테 돈을 갚지 않습니다. 건물도 있는 애가 돈을 안 갚아. 그럼 우리가 A 입장이면 이거 어떻게 하실래요? 사람 불러요? 법대로 살아야 되죠. 이거 어떻게, 이 부동산 강제경매 해야죠. 그렇죠? 강제경매 신청해서 자기 채권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 갑은요 돈 갚기는 싫은데 내 건물 강제경매 당하긴 더 싫은 거야. 그러니까 친구랑 짭니다. 야 친구야, 이거 네가 산 것처럼 꾸며 라고 해서 을에게 소유권 이정 등기를 합니다. 진짜 매매가 아니라 뭐야? 가장매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사회에서 하는 말로 하면 돈 갚기 싫으니까 짜고 재산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빼돌리는 거였죠. 빈털터리인처럼 보이려고. 그러면 얘는 실제로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실제로는 없어요. 그럼 의사와 표시가 일치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얘가 불일치 사실을 모르고 해요, 알고 해요? 알고 해요. 만약에 모르고 하면 그건 착오의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착오라는 건 내가 알았으면 안 했을 텐데 이게 착오인 거고. 자, 그리고 알고 하는데 갑이 혼자 합니까? 을과 짜고 합니까? 짜고요. 이게 바로 통정 허위 표시입니다. 통정하여 허위 표시라면 108조 1항에서 이걸 뭐로 한다고요? 무효다라고 부르요. 무효다. 그러면 이게 무효면 갑은 을한테 내 거 돌려줘. 나중에 갑이 을한테 야, 내 거 돌려줘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효니까. 우리 판례에 하면 요 가장매매 통정 허위 표시가 만약에요 반사회적 행위에 속하면 돌려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까 불법 원인급여 적용한다고 했죠. 근데 우리 판례는 요 가장매매 통정허위 표시 자체가 불법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반사회적은 아니에요. 그럼 돌려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러니까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갑에게 있는 거. 이건 무효 등기일 뿐인 거고. 그러면 A의 입장에서 보면 야, 너희들의 가장매매는 나의 채권을 침해하는 것이야 라고 할 수 있겠죠. 빼돌린 거니까. 그러면 얘가 채권자로서 이 가장매매 행위를 뭐 할 수 있을까요? 아까 나왔던 거.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가 가능하다라는 게 판례예요.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요건은 필요 없고 결과만 기억해 두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 채권자 취소권 대상이 되냐 물어보는 게 두 군데서 나와요. 전 시간에 뭐 있었어요? 이중매매. 그러니까 이중매매에서는 채권자 취소권 되냐라고 물으면 그냥 볼 것도 없어요. 무조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통정허위 표시에서 한 번 더 물어볼 수 있는데 그건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하나는 안 되고 하나는 되는 거야? 둘을 바꾸면 안 돼요. 안 되는 게 어디라고요? 이중매매. 이중매매에서는 안 되는 거고. 자, 그런데 이제 을이 병한테 부동산을 팝니다. 친구야, 네 이름으로 좀 해주라 이렇게 해서 등기하니까 이 좋은 친구가 또 팔아먹은 거죠. 그럼 얘는 원칙은 소유권 취득이 돼요, 안 돼요? 얘는 소유권 취득할 수 없죠. 권리자에게 산 거예요, 무권리자에게 산 거예요? 무권리자에게 샀기 때문에 얘는 권리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얘가 권리를 취득하려면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법률에 규정, 보호 규정이 있어야 돼요. 근데 아까 108조 2항에서 얘가 무효라 하더라도 누구한테 대항할 수 없다고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럼 얘가 만약에 선이라고 하면 얘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몇 번째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제3자 병이 선의일 때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을의 무효 등기를 믿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면 O의 X예요. 이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 무효 등기를 믿어서 보호가 되는 게 아닙니다. 믿어봐야 원래 보호 안 해요. 왜 보호된다고요? 법률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보호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병은 선이면 되는데 무과실은 필요 없어요. 제3자는 선이기만 하면 보호가 돼요. 다 똑같은 거예요. 선이면 보호가 되는데 누가 입증할 거냐라는 문제가 생기겠죠. 보통 선의는 추정된다. 우리 전 시간에 추정에 관한 개념을 자세히 봤어요. 그럼 선의는 추정된다고 하면 병이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 스스로 선임을 입증해야 될까요? 갑이 병의 악의를 입증해야 될까요? 갑이. 추정되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뭘로 인정이 돼요? 선의로 인정이 되니까 갑이 돌려받고 싶으면 병의 선의를 깨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냐면 무효주장자인 갑에게 있다. 선의의 병이 정한테 팔았어요. 자, 선의의 병이 정한테 팔았는데 이 정은 악의입니다. 악의. 얘는 통정호의 표시로 넘어온 걸 알면서 이전받았다. 자, 이 정은 권리를 취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취득할 수 있죠. 누구한테 샀어요? 이게 사실 이 짜증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민법도요. 사실은 수학 같아요. 이게 기본 원리를 파악하면 거기에 그냥 다 대입만 하면 돼요. 지금 얘가 누구한테 샀어요? 병. 무권리자에게 샀어요? 권리자에게 샀어요? 권리자죠. 그럼 권리자에게 사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뒷사람은 무조건 취득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이런 걸 엄폐물 이론 이렇게 이제 학설상 얘기하는데 이 무효라는 가장매매 이 사악한 기운을 선의의 병이 다 어떻게 했어요? 엄폐 막아버린 거예요. 막아버리니까 권리가 이제 깨끗해진 거죠. 그럼 뒷사람은 선의일 때만 취득해요? 당연 취득해요. 당연 취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자에게 사면 뒷사람은 무조건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예. 가장 기본적인 사례고 통정호의 표시는 특히 이제 사례 문제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당사자 간에는 무효고 소유권은 갑에게 있는 거다. 그러면 제3자는 원래 권리 취득을 못 하는데 법률에 의해서 선의라면 권리 취득이 가능해요. 선의는 언제나 뭐라고요? 추정되니까 스스로 입증할 필요 없다. 그럼 선의자에게 정이 이전받았다. 그럼 정은 당연히 권리 취득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병이 뭐기 때문에. 선이 권리자니까. 권리자에게 사면 뒷사람은 당연히 취득이다. 자, 다음 페이지에 그래서 1번 무효라고 돼 있죠? 무효. 동그라미 1번에 무효. 근데 뭐라고 돼 있냐면 둘째 줄 마지막에 또한 허위 표시 자체가 불법은 아니므로 그러니까 반사회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불법 원인급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 여부.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둘째 줄 마지막에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것만 기억하시고 3번 제3자에 대한 효력입니다. 제3자에 대한 효력. 제3자가 언제는 보호된다고 했냐면 선의일 때.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근데 끝에서 둘째 줄에 한번 보세요. 끝에서 둘째 줄에 마지막에 다만 허위 표시 이전에 법률 관계를 맺은 자나 포괄 승계인은 제3자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포괄 승계이란 말이 새로 나왔죠. 그러니까 포괄 승계를 받은 사람은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아니에요. 그럼 보조단에 두 번째 특정 승계와 포괄 승계 이렇게 나와 있죠. 특정 승계는 뭐라고 써 있냐면 개개의 권리가 개개의 취득 원인에 의하여 취득되는 경우, 포괄 승계는 하나의 취득 원인에 의하여 다수의 권리가 일괄적으로 취득되는 경우. 해석이 더 어렵죠. 예. 그래서 법률 용어 사전 같은 건 볼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법률 용어 사전 봐봐야 더 어려운 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용어라는 것은 그냥 문맥 속에서 파악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전적 승계라고 하는데 권리가 이전되는 거예요. 권리가 갑에게서 을로 이전되는데 이때 승계되는 모습은 이전적 승계에서 권리가 이전이 되면 이 이전적 승계라고 해서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특정 승계가 있고 포괄 승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얘기하면 특정 승계는 딱 특정된 것만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특정 승계고 포괄 승계라는 건 불특정적으로 와장창 다 넘어가는 게 포괄 승계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구별을 해보면 제가 제 소유 부동산을
팔았어요. 매매 계약은 특정 승계일까요? 포괄 승계일까요? 매매 계약은 당연히 매매 목적물만 넘어가니까 특정 승계. 그러면 예를 들어 제가 친구한테 제 땅을 증여해요. 증여. 특정 승계요? 포괄 승계? 고민하실 게 아니라 제가 증여할 때 제 가진 거 다 증여해요? 아니면 딱 정해서 주는 게 보통이에요? 정해서. 그럼 그게 무슨 승계예요? 특정 승계. 그런데 포괄 승계는 좀 암기하셔야 돼요. 포괄 승계는 뭐가 있냐면 가장 대표적인 게 상속이 있어요. 상속. 그리고 유증 중에서 포괄 유증이 있고요. 그리고 법인의 합병, 회사의 합병 이런 것들을 포괄 승계라고 부릅니다. 포괄 승계.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갑이 사망을 하면 예를 들어서 을에게 상속이 돼요. 그러면 상속이 될 때는 딱 정해진 것만 상속이 돼요? 아니면 갑의 법률상의 지위가 전부 다 승계가 돼요? 다 승계가 돼요. 그러면 이건 특정 승계가 아니라 뭐예요? 포괄 승계. 포괄 승계. 우리 지난주에 유증 봤잖아요. 유증은 뭐라고 했어요? 유언으로 증여하는 것. 내가 죽으면 내 친구에게 뭘 준다.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죽으면 내 친구에게 A 건물을 주겠다라고 했어요. 내가 죽으면 A 건물을 주겠다. 요건 특정 승계일까요? 포괄 승계일까요? 특정 승계. 그건 특정 유증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죽으면 나의 전 재산을 친구에게 주겠다. 나의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라고 불특정적으로 유증을 하면 그건 바로 무슨 승계냐면 포괄 승계가 돼요. 그리고 회사를 합병해요. A 회사를 B 회사가 합병한다. 콕 찍어서 좋은 것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회사 지위가 전체적으로 넘어가죠. 그런 승계가 바로 뭐예요? 포괄 승계. 그럼 이거 보세요. 자, 이 의뢰하는 사람이 가장매매 양수인인데 이 의뢰하는 사람이 사망을 합니다. 근데 이 병이라는 사람은 아버지 이름으로 등기돼 있던 거라서 아버지 건 줄 알고 그걸 모르고 상속을 받았대요.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새로운 이해관계인일까요? 을하고 같은 사람으로 볼까요? 이 사람의 지위가 그대로 내려온 거니까 얘는 마치 당사자 지위이지 얘는 제3자로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은 상속을 받았다면 얘가 선이든 뭐든 그냥 누구랑 같이 취급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을하고. 얘는 제3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여기 다 똑같겠네요. 비통착사에서 만약에 병이라는 사람이 상속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면 보호되는 제3자에 들어간다는 거야, 안 들어가는 거야? 들어갈 수 없다. 얘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정 승계, 포괄 승계 개념을 좀 구별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두 가지 봤어요. 비진이 표시하고 통정.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차구가 나오죠. 109조를 보세요. 109조 제1항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는 취소하지 못한다. 일단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으려면 첫 번째 줄에 법률행위 무엇이라고 돼 있어요? 중요 부분 앞에 내용의 착오예요. 법률행위 내용의 착오여야 되고요. 그리고 그 내용이 다 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속해야 되냐면 중요 부분에 속해야 돼요. 내용의 착오이고 그게 중요해야 되고요. 그러면 이런 요건을 갖추면 무효라고 돼 있습니까? 취소라고 돼 있습니까? 취소예요. 앞에 비진이 통정은 유효, 무효에 관한 문제고 착오는 무효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냐면 취소의 문제예요. 그런데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표의자에게 뭐가 있으면 취소가 안 되냐면 중대한 과실.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아무리 중요한 착오라 하더라도 취소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이 항은 공통 규정입니다.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누구를 보호하는 규정이냐면 선의 3자를 보호합니다. 자, 그래서 의의는 지금 뭐 설명드린 내용이고요. 2번에 동기의 착오가 나오죠. 동기의 착오. 동기의 착오. 그러니까 법률행위에 대한 내용을 착오한 게 아니라 그 법률행위를 하게 된 동기, 이유를 착오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땅을 좀 샀어요. 근데 땅을 살 때 어떤 이유로 땅을 샀냐면 이 지역이 개발된대요. 내 느낌에 개발되고 이 근처에 지하철역도 생기고 뭐 관공서도 들어오고 야, 이 땅값 겁나 오르겠네라고 생각하고 땅을 샀습니다. 나중에 봤더니 지하철역 안 생긴대요. 그러면 토지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동기의 착오를 가지고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취소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적으로 동기의 착오의 경우에도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동기가 표시되어야 됩니다. 동기가 표시되어서 표시가 되면 법률행위 내용으로 들어가요. 내용을 이루면 취소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뭐가 돼야 된다고요?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가 되면 동기의 착오라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판례는 그러면 동기의 착오를 가지고 취소하려면 상대방하고 이 동기를 내용으로 하자라고 상대방하고 합의해야 되느냐, 합의를 요하느냐라고 물으면 합의까지는 필요 없어요. 그럼 뭐만 하면 된다고요? 동기가 표시가 되면 착오 취소가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동기의 착오를 상대방이 유발한 경우가 있어요. 상대방이 유발한 경우. 자기 스스로 일으킨 게 아니라 상대방이 착오를 하도록 유발시킨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표시도 필요 없어요. 표시 여부를 불문하고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동기의 착오는 정리가 돼야 돼요. 자, 교재 한번 보세요. 그 27쪽의 원칙은 둘째 줄에 뭐라고 되세요? 취소할 수 없다.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예외의 기억을 한번 보시면 동기를 표시하여 법률행위 내용을 이루게 되었다면 취소할 수 있다. 중요한 말이 뭘 해야 한다고요? 표시해야 돼요. 표시기에 동그라미 해두시면 되겠고. 그런데 셋째 줄에 뭐는 필요 없다고 되어 있습니까? 합의까지. 중요해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어요. 표시만 되면 되고. 자, 니은에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때에는 표시 여부를 불문하고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이 유발하면 모두 필요 없다고요? 표시도 필요 없다라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땅이 좀 있어요. 땅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 자기 땅에서 뭘 하고 싶었냐면 휴게소를 운영하고 싶었어요. 휴게소를 하고 싶어서 담당 공무원한테 질의를 합니다. 공무원 아저씨 나 휴게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돼? 그랬더니 공무원이 뭐라고 회신을 했냐면 선생님 그 휴게소 하고 싶으면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이 땅을 국가에 모두 다 증여하시고요. 그리고 건물 지어서 운영하시면 돼요. 라고 회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갑이 공무원의 말을 듣고 자기 땅 전부를 증여하고 휴게소를 운영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공무원이 법령을 오해했어요. 원래는 이 땅 전부를 증여하는 게 아니라 휴게소가 지어질 부지 요만큼만 증여하면 되는 건데 공무원이 말을 잘못하는 바람에 원래 증여해야 할 토지의 16배를 증여한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 갑은 착오가 있었죠. 누가 유발시켰어요? 공무원이. 그러면 이 경우에는 표시 여부를 불문하고 뭐 할 수 있다고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유발했다라고 하면 표시 여부를 가리지 않고 중요 부분이 될 수 있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동기의 착오인데 그러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아까 우리 본 게 내용의 착오여야 한다고 했고요. 두 번째는 어디에 속해야 한다고요? 그 내용이 중요해야 돼요. 뭐 별로 대수롭지도 않은데 나 착오니까 취소 이러면 상대방이 피해 보잖아요. 중요 부분. 세 번째는 중과실이 없을 것. 이 세 가지의 요건이에요. 그럼 내용의 착오는 지금 방금 본 거예요. 동기의 착오가 아니어야 한다는 거예요. 동기의 착오는 내용이 아니니까. 근데 동기도 뭐가 되면? 표시가 되면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중요 부분에 속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것은 결국 어디서 결정을 할까요? 이게 중요한 착오인지 아닌지는 결국 법원이 결정합니다. 그러면 시험에 나오면 100% 중요 부분인지 단순한 동기의 착오인지는 판례를 가지고 출제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그 27쪽에 판례 박스가 있죠. 참고라고 되어 있는데 참고가 아니라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그래서 이제 차고 취소가 되는 게 동그라미 1번 보면 토지의 현황의 차고예요. 현황의 차고. 그러니까 현황이라는 건 현재 상황이에요. 물리적인 상태. 소위 하천 판례입니다. 농사 지으려고 토지를 1389평 샀는데 절반이 하천이에요. 그럼 농사 지으려고 땅 샀는데 절반이 하천이면 농사를 지을 수 없잖아요. 그럼 이건 당연히 중요 부분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2번 경계의 차고. 사례가 길게 몇 줄 나와 있는데 신경 안 써도 되고요. 그냥 경계선을 차고 있다 이런 말 나오면 취소가 가능하다라고만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는 사건은 뭐냐면 이런 사건이었어요. 땅이 있는데 경계선이 여기 갑의 땅, 을의 땅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 땅을 서로 맞바꾸는 교환 계약을 했습니다. 교환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을이 경계선을 차고 있고요. 실제 경계선은 여기였어요. 대부분의 땅이 원래 누구 땅이었냐면 을의 땅인데 을이 경계선을 차고 하여 이 교환 계약을 했다. 그럼 얘가 실제 경계선을 알았더라면 교환 계약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안 했겠죠. 이건 중요 부분의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 그럼 두 개 봤어요? 뭐하고 뭐? 현황하고 경계. 현황과 경계.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물상보증인의 착오.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해서 물상보증인이 착오하면 중요 부분으로 봅니다. 그래서 생소한 용어가 하나 나왔죠? 뭐가 나왔어요? 물상보증인. 자, 이건 볼게요. 갑이 있는데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줍니다. 얘가 채권자예요. 그럼 보통 이제 돈 빌려주면 그냥은 잘 안 빌려주잖아요. 뭐 하라고 해요? 담보 잡혀야죠. 잡힐 담보가 없어. 그럼 뭐라도 세우라 그래. 보증인 세우라 그래. 보증인. 그래서 이 병이라는 사람이 채무자 을을 위해 보증을 서줍니다. 보증은 인적 보증이 있고요. 물적 보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적 보증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연대보증 계약서에 도장 찍고 사인하고 이런 거예요. 근데 물적 보증이라는 건 자기의 물건 위에다가 보증을 서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병이 부동산에 있는데 을의 부탁을 받고 여기에 자기 건물에 갑의 저당을 잡히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을이 돈 안 갚으면 누구 건물이 경매 날아가요? 병 건물. 그럼 얘가 이제 보증인인데 어디다가 보증을 선 거냐면 물건 위에 보증을 쓴 거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불러요? 물상보증인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물상보증이라는 것은 채무자를 위해 보증을 서준 사람인데 그냥 인적 보증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부동산에 담보 잡혀준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병은 채무자가 자기 친구 을인 줄 알고 보증을 서준 거예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채무자가 다른 사람이네요. 중요해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보증 막 서주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채무자가 누군지를 착오해서 보증을 서줬다면 이건 당연히 중요 부분의 착오다라고 보는 게 판례예요. 그래서 채무자의 동일성을 착오한 누구의? 물상보증. 물상보증의 착오는 중요 부분에 속합니다. 3번은 그 얘기고. 그러니까 물상보증이라는 얘기는 나중에 많이 나올 거예요. 개념은 미리 파악하시라고 설명을 드린 거고. 4번. 자, 매매에서 목적물의 동일성, 그러니까 물건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중요 부분이에요. 조심하실 점은 그러니까 매매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매매할 때는요. 사람이 중요할까요? 물건이 중요할까요? 매매에서는. 물건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매매에서 목적물의 소위 타인성, 소유자의 착오는 중요하지 않아요. 뭐만 중요하다고요? 물건의 동일성. 예를 들어 이 책을 사셨어요. 이 책을 데스크에서 사셨는데 이 책이 개론책인 줄 알고 샀는데 민법 책이에요.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죠. 민법 두 권 들고 뭐 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 취소 바꿔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게 취소하고 다른 걸로 바꾸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근데 이 책을 민법 책인 건 알고 사셨어요. 민법 책인 건 알았는데 살 때 어떤 생각으로 샀냐면 이 민법 책을 판매하는 곳이 이 해커스 강남 학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신 거예요. 근데 사고 봤더니 실제로 해커스 학원이 판매하는 게 아니라 해커스 출판사가 파는 거였대요. 우리랑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파는 사람이 해커스 학원이든 해커스 출판사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상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에서 누가 팔았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매매에서 중요한 건 뭐라고요? 물건이에요. 물건의 동일성.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중요하지 않은 건데 자, 취소가 안 되는 거죠. 1번 뭐가 나오냐면 시가나 면적이에요. 시가나 면적.
그러니까 생각보다 시가가 다소 비싸다, 싸다. 또는 면적이 다소 부족하다. 이런 것들은 중요분으로 보지 않습니다. 물론 앞에 현저한이라고 붙으면 중요해요. 그러니까 현저한 시가 착오는 중요한데 그 현저하는 말이 없이 그냥 통상적인 시가의 착오는 중요분으로 볼 수 없다. 각종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게 시가와 면적의 착오입니다. 자, 2번에 보면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경우에 경제적 불이익. 그러니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반드시 경제적 손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면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3번 핵심어는 법령상 제한입니다. 법령상 제한의 핵심어에 법령상 제한으로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인데 그러니까 얘는 땅을 샀는데 왜 땅을 샀냐면 소 키우려고 산 거야. 비유구를 키우고 소집, 우사를 짓고 하려고 샀는데 사고 봤더니 그 땅이 법령상 시설 녹지에 포함되어 있어서 가축을 키울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러면 중요해 안 중요해? 내가 볼 땐 중요한데 감정대로 공부하시면 안 되고 판례는 취소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단순한 동기의 착오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게 판례예요. 내 생각이랑 다르다. 시험에 잘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잘 나오겠죠. 그렇죠? 예, 법령상 제한은 단순한 동기의 착오. 그러니까 고민하시면 안 돼요. 그 시험 보실 때까지는 우리는 학자의 자세가 아니라 수험상의 자세를 견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건 학문을 갈고 닦기 위해 모인 게 아니라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그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공부량이 굉장히 많으세요. 공부량이 굉장히 많은데 점수가 안 나오는 분들이 꽤 보여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고민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수업할 때 법령상 제한은 이거 착오 취소 안 돼요? 동기의 착오에 지나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그래 동기의 착오. 그럼 이거 사례 문제로 나오면 취소 안 된다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근데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왜 안 될까? 난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건 그냥 단적인 예고요. 수업 시간에 한 거를 여러 번 반복해서 보셔야지 수업 시간에 한 거에다가 이제 본인 생각이 이제 들어가면서 문제를 바꿔봐요. 이렇게 되면 어떨까? 저러면 어떨까? 이렇게 고민하시면 생각보다 공부는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 점수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공부는 객관식 점수를 얻기 위한 공부지 학문을 위한 공부가 아니에요. 그건 공부하시면서도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효율적인 공부를 하셔야죠. 그리고 이제 그런 고민이라든지 또 다른 걸 더 알고 싶으시다 이러면 합격한 이후에 뭐 공부를 더 할 수도 있잖아요. 보통 이제 공부해서 합격하면 이제 민법이 재밌다고 이제 다른 시험 없냐고 이제 질문들 하세요. 실제로 우리 이제 중개사 시험에 합격하고 어떤 분은 뭐 이 재미를 공부에 붙이셔가지고 뭐 감평에 합격하신 분도 있고 감정평가사, 법무사 합격하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은 이게 별로 이게 짜증나지만 이게 하다 보면 민법이 사실 그렇게 어려운 과목이지만 재미있어요. 좋아요. 한결같은 표정 좋아요. 자, 진도 나갑니다. 예. 그래서 법령상 제한하면 이건 동기의 착오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랑 혼동하시면 안 되냐면 아까 하천 판례 있었죠. 하천에서 농사를 못 짓는 건 법령 때문에 못 지어요. 물리적인 상태 때문에 못 짓는 거예요. 물리적인 상태. 하천에다 농사를 지을 수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물리적인 상태가 아니라 가축을 키울 수도 있는 땅인데 뭐가 제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법이. 이런 건 착오 취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구별되셨어요? 그 하천 판례랑 이 소 판례랑은 뭐가 비교되냐면 하천 판례는 물리적인 상태가 농사짓기 불가능한 거니까 착오 취소가 되는데 이건 소 판례는 물리적인 상태가 아니라 그냥 법령상의 제한일 뿐이라는 거죠. 구별해 두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가 없어야 돼요? 중과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과실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과실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과실, 경과실이에요. 경과실하고 중과실. 그러니까 가벼운 과실이랑 무거운 과실이죠. 보통 경과실의 경자는 생략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과실이 있다라고 하면 보통은 무슨 과실이에요? 경과실이에요. 근데 경과실이 아니라 중대한 과실, 사소한 주의도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중과실이 있는 사람에게는 취소권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는데요. 얘한테 경과실이 있었대요. 경과실이 있다. 과실이 있다는 거죠. 취소할 수 있다는 걸까요? 없다는 걸까요?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만 아니면 된다고.
중과실만 안 해도 돼요. 그럼 가벼운 과실 요 정도까지는 취소권을 인정해줘요. 아이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수 좀 했다고 해서 재산상의 손실을 입었는데 취소 못해 이러진 않아요. 하는데 근데 일반 과실이 아니라 무슨 과실이면 중과실. 그럼 지는 요만한 주의 의무도 기울이지 않았잖아요. 그런 다음에 취소하겠다는 건 허용해 줄 수 없다.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그럼 경과실이 있으면 취소가 돼야 안 돼요? 돼요. 중과실만 아니면 취소가 가능하다. 그럼 교재 한번 보세요. 그 기억에 보면 중대한 과실이란 표의자의 직업, 법률행위의 종류, 목적에 비추어 주의 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겁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인 주의 의무 테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직업이나 법률행위 행태에 비해서 현저하게 주의 의무를 결여했다. 이것은 중대한 과실이다. 자, 대표적인 판례 하나 한번 볼게요. 어떤 게 있었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공장 사장님이에요. 얘는 공장 경영자.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공장 경영자 사건이다 이렇게 볼 거예요. 자, 이 갑이 땅을 샀는데 왜 샀냐면 공장 사장님이 공장 부지가 부족해서 공장 지으려고 땅을 샀어요. 근데 공장 지으려고 땅 샀는데 사고 봤더니 이 땅에는 공장 건축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 갑이 어라 나 공장 지으려고 땅 샀는데 못 짓는데 취소 이럽니다. 그러자 을은 뭐라고 하냐면 아니 사장님이 그런 것도 안 알아보고 사셨어요? 그럼 이건 당신 중과실이야 라고 중과실을 주장했다는 거죠. 자, 중과실일까 아닐까요? 우리 판례는 중과실로 봅니다. 우리 판례는 뭐라고 하냐면 공장을 경영하는 자가 사전에 공장 건축이 가능한지를 관할관청에 문의조차 해보지 않았다면 이건 일반 과실이 아니라 중대한 과실이다. 그럼 얘는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취소할 수 없다라는 게 판례. 예전에 그 변리사 시험에 이런 게 한번 나왔어요. 토지 매매에서 착오를 물어봤는데 그 갑이라는 사람의 직업이 정육점 주인이다라고 한번 나왔어요. 자, 토지 매매에서 착오 취소 문제인데 갑의 직업이 정육점 주인이라고 사례 문제에서 적어준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람은 토지 전문가가 아닙니다. 고기 전문가죠. 정해주니까. 그럼 이 사람이 만약에 착오했다면 그건 일반 과실일까요? 중대한 과실일까요? 일반 과실이었죠. 근데 똑같은 착오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 토지 개발업자가 착오했다면 그건 사소한 주의도 안 기울인 거예요. 그럼 그건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중과실. 그래서 아까 기억에 뭐라고 돼 있어요? 중대한 과실이란 표의자의 직업, 법률행위 종류, 목적에 비추어 주의 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말한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제가 고려청자를 좋아하는데 딱 보니까 이거 고려청자야. 그래서 샀어요. 근데 봤더니 가짜네. 위품이에요. 근데 문제는 제가 그걸 살 때 전문가한테 안 물어보고 샀어요. 저를 과신하고 산 거죠. 그럼 일단 진짜인 줄 알고 샀는데 가짜다.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당연히 중요하죠. 그럼 문제는 중요하면 취소가 되는데 중과실이 있으면 못하는 거고 중과실이 없으면 돼요. 그럼 전문가에게 안 물어보고 샀다. 중과실일까요? 아닐까요? 우리 판례는 중과실로 볼 수 없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신을 과신한 나머지 전문가의 감정이나 의견을 구하지 않았다고 그것만으로 중과실로 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 나오죠. 고려청자 판례. 그래서 둘째 줄 기억의 둘째 줄 마지막에 판례는 자신을 과신한 나머지 전문가의 감정 없이 위품을 고려청자로 알고 매수한 경우에는 중과실이 없다고 판시한다. 대표적인 중과실 없는 판례가 고려청자 판례고요. 그 다음에 그러나 공장을 경영하는 자가 공장 경영자 판례예요. 공장이 협소하여 새로운 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 토지상에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관할관청에 알아보지 않았다. 그럼 뭐라고요? 중대한 과실이에요. 그래서 실제 이제 시험에서는 이거 다 볼 필요 없는 거예요. 고려청자 나오면 중과실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고요. 공장 경영자 나오면 중과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취소할 수 있고요. 취소를 했을 때 선의의 제3자는 보호가 된다. 그러면 우리 지금 의사 표시 중에서 세 가지 봤어요. 비준이, 통정, 착오. 그럼 비준이 표시는 효력이 원칙이 뭐예요? 원칙이 유효. 그런데 언제 무효가 돼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가 돼요. 자, 두 번째 통정의 표시의 효력은 뭐야? 무효예요? 취소예요?
무효. 그죠? 비진이 통정은 유효 무효. 그러니까 비통은 유무효에 관한 문제고 착오는 뭐예요? 착오는 지금 취소예요.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 볼 사기 강박이 나오죠. 사기 강박도 뭐예요? 취소. 그러니까 비통 착사에서 비통은 유무효에 관한 문제고 마지막에 착사는 취소에 관한 문제. 요거 가장 기초적인 거죠. 예를 들어 통정한 허위 의사 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질문은 오해 X예요. 당연히 틀리는 거죠. 제일 기초적인 거. 원칙은 앞에 두 개는 유효냐 무효냐의 문제고 뒤에 착오와 사기 강박은 유무효의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요? 취소의 문제입니다. 예, 110조부터 좀 쉬었다가 보시죠.